네, 경기청년관 라운드테이블 지금 여기 공론장 네, 사회를 맡은 오정은입니다. 저는 이 라운드테이블 기획과 사회를 같이 맡았고요. 그리고 시간예술 분야에서 글쓰기와 그리고 여러 가지 기획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경기청년관이 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게 어떤 건지 앞으로 소개하면서 이 라운드테이블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연연출가 김다솜입니다. 저도 오정은님과 함께 지금 여기 공론장의 기획과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경기문화재단이 2019년 신규 사업으로 진행한 경기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사업에 참여한 예술인들인데요. 이 사업에 참여한 청년예술인들이 모여서 경기청년관이라는 청년예술 페스티벌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페스티벌은 각 예술 분야의 청년 예술인들이 모여서 공연, 전시, 체험, 홍보, 미디어, 정책적으로 분과를 맡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공연으로는 개폐막 공연, 버스킹, 피칭도 있고요. 또 전시는 현재 청년 예술인들의 활동 조명을 주제로 해서 전시를 진행하고 있고, 체험은 마술, 퍼포먼스 등 여러 가지를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전부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었다는 건데요. 비대면이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10월 말에 행사에 앞서서 저희가 라운드 테이블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은 청년 예술인의 자립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이라는 주제로 다른 패널도 함께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저희가 이제 촬영하는 시기로 말씀드리면 내일은 제가 이제 미술 쪽 그리고 다솜 선생님이 이제 다원 예술 공연 쪽 이렇게 주제를 장르별로 구분해서 또 각각에 맞는 패널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네, 그러면 네, 그에 앞서서 먼저 경기문화재단의 경기청년예술인 자립사업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겠는데요. 저도 이 사업에 참여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시작하게 되었는지 사업을 책임지시는 담당자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권신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 팀장 권신입니다. 저희가 이제 경기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사업을 시작한 거는 2019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경제적 자립을 희망하는 그 만 19세부터 34세의 도내 청년 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 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자립을 할 수 있는 방안, 지속 가능한 방식과 자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제 모색하는 단계에 대한 장려금 성격의 지원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에 저희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 고민해서 이제 만들었고요. 지금 예술인복지법과 문예진흥법에 기반으로 해서 11개 예술 분야에 대한 이제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19년에 200명에게 장려금 300만 원을 지원했고, 2020년에도 200명에게 동일하게 30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한 사업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사업에서 정의하는 청년 예술인이란 정확하게 이제 어떤 뜻일까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년은 이제 분야마다 그다음에 이제 법령, 정부기관,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에서 각기 다르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청년인가를 구분하기보다는 이제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이제 지원 제도 하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통된 이제 연령층을 저희가 대상으로 했습니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도내 청년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예술인에 대한 정의인데요. 예술인에 대한 정의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술인의 정체성을 안 가지고 계시면서도 예술인인 사람도 있고 예술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취미나 아마추어 수준인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것을 또 하나 정리하기는 또 쉽지 않은 방법이어서 기존에 있는 제도와 절차를 좀 준용했습니다. 예술인복지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적용하고 있는 예술활동 증명 세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예술활동 증명을 확인하는 예술인을 대상으로만 하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도 이 기준에 준하는 예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분들도 포함하고 심의원으로 참여한 전문적인 예술인들이 이 정도면 충분하게 예술인으로 정의할 수 있겠어, 아니면 대상으로서 부족함이 없겠어라고 하는 부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사업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 사업이나 또 아무래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그리고 서울시 청년수당 또 올해부터 시작된 중앙정부 고용노동부의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이런 사업들과 유사점도 있고 뭐 같이 논의해볼 만한 지점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팀장님께 그러면 질문을 드리자면 이런 사업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새로운 청년 지원 사업을 예술인 지원 사업이지만 이제 설계를 하시면서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 또 좀 노력하셨던 지점 그리고 뭔가 참고를 하셨을 수도 있고요. 이런 지점 한번 여쭙고 싶고 그리고 일단은 그 팀장님께 이렇게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것이 또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직은 이게 사업이 작년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또 경기도 청년 예술인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이런 질문을 먼저 시작에 같이 말씀드린다는 거를 저희가 이제 그 경기도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을 설계하면서 이제 참고했던 부분들은 우선 1차적으로는 그 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을 가장 많이 참고를 했는데요. 결정적으로 차이를 둔 것은 뭐냐면 복지사업으로서의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은 예술인이면서 창작준비금을 하는 거에 대한 거기도 이제 장려금 성격의 예산이긴 한데 저소득 예술인을 구분해야 된다는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술활동 증명 예술인이지만 저소득 예술인을 구분하기보다는 청년 예술인들에게 평생 한 번 정도는 누구한테나 갈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사업을 설계했다. 이렇게 좀 큰 차이점을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에 대한 특히 청약준비금하고의 좀 차별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보면서 또 좀 다른 사업하고의 차별점이라든지 좀 이제 이후로 함께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심의 기준을 한번 읽어봤어요. 이 심의 기준은 경기문화재단이 사업 공고가 나오면서 같이 명시됐던 부분이고요. 자격평가, 사업성평가, 기대효과 이렇게 세 가지 큰 대분류가 되어 있고 그리고 10가지 항목으로 기술되어 있어서 각 배점이 10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술활동 증명 기준에 부합하는가 이거는 팀장님께서 뭐 말씀하셨던 예술인 복지재단의 그 기준과 동일한 거죠. 네, 그렇고 그리고 뭐 지원자의 창작 및 자료 활동 역량이 우수한가 뭐 역량을 살피는 부분도 있고 창신성, 독창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도 있네요. 그리고 자료 활동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또 활동 계획과 추진 내용이 이 사업에 적절한가 자립준비금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사업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가 이제 기대효과 부분에는 창작 및 자립 활동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예술 사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가 또 창작 및 자료 활동의 긍정적 영향력과 파급 효과가 기대되는가 이런 문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앞에 말씀드렸던 창작준비금이라든지 청년수당 같은 이런 사업들은
약간 복지 성격을 비슷하게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업처럼 서류 심의, 면접 심의 이렇게 경쟁 심의를 거친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올해 이 사업은 면접 심의를 생략하기는 했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10개의 평가 항목까지도 100점에 이렇게 시작까지 있으면서 예술인들이 경쟁을 해야 하는 이런 사업이니까 더욱더 이렇게 현장 예술인들 입장에서 좀 논쟁적으로 이 항목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고 의견을 또 제시도 하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팀장님 혹시 저희가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이제 답변하는 게 제일 곤혹스러운 일이긴 한데 우선은 저희가 이제 예술인이냐 아니냐 예술인을 이제 구분하는 법은 사실 국내에서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별로 정리된 방법 그렇게 공인되고 정리된 방법이 흔치 않아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기존에 우리가 구분하고 하던 기준을 준용해서 좀 더 하려고 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가장 이제 이 사업의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성 부분 이게 있는데 이건 이제 자립적을 뭘로 볼 거냐 이거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자립적 형태 그러니까 사업체 혹은 협동조합 등의 이제 창업이나 사업화라는 과정만을 저희가 대상으로 한다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일반적인 창제적 활동과 그리고 사업화, 그러니까 협동조합이나 사업체를 만들고 예술 활동을 이제 기반으로 만들고 운영하는 것까지 이제 포함되는 방법으로 사업성을 봤고요. 그렇다고 보니까 이제 일반적인 수준의 예술 활동 수준에 있는 분들도 자립준비금의 대상이 되고 사업체나 협동조합을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자립준비금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떠한 앞으로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에 근접하는가를 기준으로 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일단은 사업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 라운드 테이블이 어떤 취지로 저희가 기획을 했는지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잠시 뒤에 두 분의 패널을 더 모시고 본격적으로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패널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네, 패널 두 분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거울고 컬렉티브에서 기획과 페미니즘 독립출판사 운영하면서 좀 미시사적이고 터부시한 이야기를 수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서울 청년예술인 회의에서 예술과 노동, 청년, 시민 간의 좀 상관관계를 좀 탐색하는 일을 하고 있고, 이를 좀 기록하는 웹진 스물참조 발행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서울시 마포구에 살고 있고요. 지금 문화연대라는 단체에서 문화정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 매번 이렇게 오면은 편하게 오라고 맨날 와서 보면 항상 이렇게 자리도 이렇게 세팅해놓고 보시는 분도 엄청 많고 카메라도 있고 좀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되는데 뭐 오늘 어떤 얘기 할지 좀 궁금해서 정은 씨 요청으로 오게 됐고요. 그래서 서울 청년 예술 정책이라던가 아니면은 문화예술 정책 관련돼서 얘기를 좀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떨린다고 하셨는데 사실 카메라에 나오지 않지만 마이크 안 돼요. 네, 좀 더 가까이 있나 보다. 네. 죄송해요. 다시 거기서부터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템포 붙이면 되니까. 다시 시작하시면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카메라에 나오지 않지만 사실 앞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도 약간 당황스럽게 긴장돼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최대한 편하게 여러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방금 두 분께서 서울청년예술인 회의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두 분을 알게 된 게 그 이제 단체라고 할까요? 그 조직을 통해서인데 얼마 전에 한 7월 달이었나? 그때 이제 저를 그 라운드 테이블 이런 형식은 아니었지만 어떤 스터디 모임처럼 그런 라운드 테이블에 초대를 해주셔서 같이 청년 예술인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눴고 그 이후로도 이제 제가 섭외 드리고 나서 스터디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경기도 그리고 또 서울 청년 예술인 이런 뭔가 지역성을 가지고도 뭔가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서울 청년 예술인 회의 아직은 많은 분들이 낯설고 또 그게 뭔가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우선 제가 먼저 설명드리자면 서울청년예술인 회의는 지금 서울문화재단과 함께 거버넌스 협력 파트너로서 운영하고 있는 협치기구고요. 청년예술인이라는 좀 다양한 제도 안팎을 오가는 어떤 현장 목소리를 좀 담아내는 역할로서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2019년 작년부터 좀 포럼을 진행하면서 청년 예술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경위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걸 어떻게 논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고요. 좀 이런 것들을 여러 층위의 담론을 만들어내고 형성해야 된다라는 좀 의견이 모아지고 있어서 이 형태를 웹진 숨은 참조를 통해서 좀 송출하고 있고, 뭐 웹진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좀 다양한 어떤 기록과 방법들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경기청년관과도 조금은 유사한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뭐 서울청년예술인, 서울문화재단과 이제 관련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근데 저희는 경기문화재단과 또 청년예술인 논의를 이제 하고 있어서 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혹시 김재상님께서는 문화연대 활동을 하셨다고도 했는데, 이 문화연대는 많은 분들이 좀 낯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문화연대가 어떤 것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연대 활동은 과거형이 아니고 지금 소속입니다. 거기서 활동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 사회적인 어떤 문제나 이슈가 되는 부분들을 이제 문화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고 담론을 만들고 대응을 하는가 이런 지점에 방점을 찍혀 있고 그 활동하는 단체라고 할 수 있고요. 구체적인 사례로 들면 뭐 불법 해고자들에 대한 노동자들에 대한 연대 활동이라던가 그리고 문화예술 쪽으로 보면 얼마 전에 또 그렇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고 있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된 활동에서 같이 연대하고 있고요. 또 관련해서 당시에 전 정권에서 이제 그런 예술인들을 탄압하고 건열했던 사태에 대해서 광화문 광장에서 예술인들 텐트촌을 형성해서 그곳에서 이제 먹고 자고 하는 활동가들도 있었고 같이 그런 활동들을 같이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사회운동단체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뭐 문화정책과 관련된 비판이나 감시나 뭐 대안 제시 뭐 이런 것들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는 그런 단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2017년에 제가 그때 예술인복지재단으로 이제 문화예술 행정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 대전 지역의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 사업 모니터링을 하려고 이제 다른 직원들하고 갔다가 그때 그 문화연대에서 하고 있는 문화활동가 대회라는 이름으로 한 9월 달이었나? 네, 그때 옛 충남도지사, 도청사 그쪽에서 그런 행사를 하고 있어서 제가 우연찮게 그때 봤는데 제가 지금까지 인상 깊게 생각하고 있는 게 탈청년이라는 그런 어떤 단어 또는 뭐 그런 이미지들이 이제 포스터로 많이 이제 공간에 붙여져 있고 그리고 실제 탈이 막 이렇게 바닥에 있으면서 탈에다 그림을 그리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탈청년 그런 어떤 슬로건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그때도 뭔가 라운드 테이블처럼 실제 이렇게 동그랗게 거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둘러 앉아서 이런 청년 담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나기로 그때 뭐
저는 뭐 청년 나이는 아니지만 뭐 마음은 청년이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청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저도 뭐 가난을 증명해야 되는 뭐 그런 예술인은 아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뭐 청년이지만 뭐 비주류는 아니다 또는 뭐 주류는 아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막 그런 어떤 자기 입장 표명을 먼저 하시면서 그 얘기 참여하셨던 그런 광경이 지금까지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거를 같이 뭔가 기획을 하셨다고 또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떤 청년 담론과 요즘 2020년의 청년 담론 어떤지 뭐 그런 것도 한번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화활동가 대회는 2016년도부터 매회 1회차씩 해서 전국에 있는 지역을 다니면서 열렸던 대회이고요. 그 문화를 매개로 하거나 문화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활동가들이 모여서 서로 생존 신고도 하고 그 다음에 활동하면서 어떤 이슈와 문제의식이 있는지를 좀 긴 시간을 두고 토론하고 포럼도 열고 얘기를 나누는 그런 장치와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말씀해주신 대로 저는 이제 청년과 관련된 어떤 기획을 하고 자리를 준비를 했었는데 그게 2017년도네요 벌써 오늘 대전에서 했는데 이게 지역마다 청년 이슈가 좀 다르다라는 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대전까지만 가더라도 청년 인구가 상당히 적고 그 다음에 노령 인구나 고령 인구가 점차 늘어나기 때문에 법정으로는 34세, 만 34세 혹은 만 39세까지를 청년의 그 높은 나이대로 얘기한다면 이제 사회적으로 그리고 분위기적으로는 그 이상이 넘어가도 지역에선 청년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그리고 실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언제까지 청년이냐라는 그 대전 활동가들의 어떤 문제의식 겸 약간 자조 섞인 그런 어떤 목소리들이 있어서 그럼 우리는 청년이라는 걸 탈해서 벗어나서 우리 주체로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취지로 기획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실제로 탈 이미지라는 것도 우리가 그 청년이라는 말 그대로 탈을 벗고 우리 예술가, 우리 활동가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목소리를 내고 뭐 그렇게 연대하고 협력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기획을 하고 자리를 마련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대전 지역에 어떤 그때 활동하셨던 거 말씀해 주셨고 또 서울에 지금은 또 거주하고 계시고 네. 근데 그때 2017년도에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서울문화재단이 얼마 전에 서울 그 청년예술청도 개관을 했고 또 지금처럼 활동하고 계시는 이런 활동처럼 서울청년예술인회의 이런 어떤 거버넌스 조직도 많이 생겼잖아요. 또 그 예전부터 석유예술실험센터 같은 경우에는 또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때하고는 또 어떤 청년 담론뿐만 아니라 실제 정책 사업에 있어서도 좀 변화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조금 더 말씀을 여쭙니다. 네, 제가 얘기를 좀 하고 그다음에 정한 씨가 좀 보태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마다 청년을 정의한다거나 환경적으로 청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 작년에도 울산에서 이와 비슷한 자리를 마련을 해서 저도 사회를 보고 진행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쪽에도 이제 나이로 봤을 때 청년이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들이 상당히 적고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적어서 이게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는지 상당히 난감해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더 다행인 건 그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같이 협력하거나 자리를 하려고 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뭐 재단이라던가 이렇게 뭐 기관에서 뭐 도움도 같이 주기도 했겠지만 자립적으로 그리고 자율적으로 청년들끼리 모이는 자리들이 되게 많아 인상 깊게 봤는데 서울도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예술이나 청년 중심의 거버넌스라던가 많이 생겨나고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 그 자치구마다 또 성격이 또 많이 다른 것 같기도 해요. 그 자치구에서 그 지역성에 따라서 이게 모이는 그 청년들의 단위라던가 성격도 많이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2017년도와 불과 그래봤자 뭐 2, 3년밖에 안 되긴 하는데 뭐 어떤 큰 차이가 있다라기보다 지금 제도적으로 거버넌스라는 말이 좀 유행처럼 번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 그런 제도에 많이 접근해서 뭔가 개혁적인 움직임을 보이려고 하는 청년들이 그때보다는 좀 더 많아진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청년예술이라는 말의 이제 상태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드는 시기인 것 같아요. 2016년 예술인 플레이에 나오고 2017년 청년예술단에 나오면서 아 내가 이 나이 땐 청년예술로 호명될 수 있구나라는 어떤 인식을 하게 되는데 2020에 이제 서울문화재단에서 청년예술이라는 이제 단어를 빼고 이제 신진예술 다시 한번 어떤 그 청년예술이 간의 나이가 가진 규정을 좀 빼고자 하는 의도가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서울문화재단 사라지면서 자치구로 넘어가서 청년예술로 다시 규정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어떤 지역에서도 넘어가는 건데 청년예술을 규정하는 것들이 왜 정책과 왜 재단과 어떤 상하의 기준으로서 호명되는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지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 청년예술의 회의에서도 좀 뭐 청년예술 폐기하라는 말을 강력한 어떤 선언으로서 진행하지만 그 폐기하라가 왜 어떻게 태어나고 만들어지고 사라지는가에 대해서 왜 청년 당사자는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없는가에 대한 의문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나이를 34세까지 규정하는가 39세까지 규정하는가 그걸 누가 규정했는가에 대해서 논의가 좀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서울에서 가지고 있는 청년예술의 담론은 정책으로서 규정된 청년예술을 누가 규정하는가까지의 그런 담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 지역의 사례도 저희가 들어보고 너무 좋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럼 두 분은 이제 경기도와 지역은 다르지만 청년예술인이라는 주제로 계속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런 만큼 경기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사업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거나 아니면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정은 씨가 사전에 이제 읽을 거리를 좀 보내주셔서 그 2019년도하고 20년도의 자립준비금 선정 심의평이라던가 이게 기준 선정 기준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봤는데 좀 궁금한 부분은 그 첫 번째 선정 기준 그 문구였어요. 예술인 등록이 된 사람만이 이게 신청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배점이 있는 것. 근데 이제 자립이라고 했을 때는 예술인, 그러니까 예비 예술가들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인의 문턱에 혹은 예술계에 진입하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포용하고 그 사람들을 위한 자립을 더 집중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술 활동을 증명했다라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예술 활동을 했다 말 그대로는 건데 그거보다 더 아랫단에 있는 예술인들에 대한 또 관심이라던가 정책이나 사업 같은 것들은 우리가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좀 질문이나 궁금증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뭐 정우 씨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청년예술이라는 기준이라는 것이 이미 공표되어 있는 기준에 준할 수밖에 없긴 한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어쨌든 행정이나 정치적이나 사회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라는 이름이 붙었을 때는 그 경기도형에 대한 어떤 차별성 같은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어제인가 엊그저께 이제 경기도와 관련된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이제 읍면동에서 면 지역에 해당하는 곳을 한 곳을 지정을 해서 선정을 해서 2년 동안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기본소득을 다 지급을 한다라는 기사였어요. 근데 저는 이런 실험들이 되게 좋다고 봐요. 기본소득 자체를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런 걸 떠나서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그러니까 실효성을 갖는지에 대한 사전의 실험 같은 것들이 미리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편이어서 그 기사를 좀 흥미롭게 봤는데 경기도에서의 청년예술인 정책도 좀 그런 성격을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보면 거버넌스나 청년예술인 정책이라는 것이 기존에 어떤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 잘하고 있는 것들을 벤치마킹하거나 뭐 좀 새롭게 전환하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이식해서 가져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옳은 건가, 적절한 거에 대한 뭐 제 개인적인 고민도 있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그 예술인 등록이라는 기준이 경기도에 계신 그 자립준비금을 받기를 원하시는 혹은 받은 분들한테 과연 적절한 기준인가에 대한 좀 근본적인 질문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생기긴 하더라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권신 팀장님께서 네,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청년예술인 관련된 기준에 대한 고민은 사실상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사실상 그 어떤 계층과 어떤 그 연령대가 정책적으로 소비된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고민을 먼저 하기보다는 정책적인 혼란이 최소화되는 방향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예술인복지재단이나 복지법에서 활용되고 있는 예술인 활동 증명이라는 기준을 가져왔을 뿐이고 그에 준하는 부분으로 다른 영역들을 확대해 놔서 그 부분들은 좀 그런 부분들로 이제 저희 부족함을 채우려고 좀 노력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예비 예술인 혹은 충분한 예술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술인으로 분류되지 못한 쪽들을 그러니까 사람들도 받아들이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같은 질문으로 재상님 답변해 주셨으니까 네, 강정아님도.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 여기서 말했던 그 자립 제고가 가능한지 그 어떤 문구가 제일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사실 300만 원이라는 장려금을 이렇게 주면 이렇게 하면서 자립 제고의 가능성까지도 예술인한테 되게 좀 무게감을 실려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했고 여기서 말하는 자립은 어떤 기준인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사실 2019년에 심의평을 봤을 때도 예술 활동에 대한 능력까지도 겸비해야 되고 그 겸비를 고민해야 되고 그 고민을 증명해야 되고 거기다 재고 가능성도 확인해야 되고 그것도 나타내야 된다는 그 안에서 이게 좀 청년 창업이 가진 생산성까지도 연결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창업과 예술인 이 자립과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별로 드러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 자체도 비생산과 무형의 것들을 만들어내는 동력을 유발하는 예술가 또 그 생산을 만들어내는 창업 관련했던 이런 거와 되게 좀 중복되면서 이거를 신청했던 예술인 당사자들은 되게 헷갈렸을 것 같은데 저는 심의평 봤을 때 좀 되게 실망스러웠거든요. 2019년 심의평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사업 의도가 분명하지 않았고 이건 홍보 차원에서 뭐 잘못됐다라고 이 사업의 의도는 이렇지 않다라고 했지만 그건 너무 책임감 없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이거를 선정하는 그 과정에서도 뭐 아까 200명이라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떨어졌을 텐데 하여튼 이건 제가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되게 아쉬우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근데 약간 그런 창업 관련된 거와 좀 혼용이 되는 것 같아서 이거 재단에서 설계했을 때도 고민 많으셨다고 생각이 들었어. 저희가 현장 예술인으로 입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여기 계신 권신 팀장님께서 조금은 네. 이런 분위기군요. 하지만 네, 한번 그래도 말씀해 주신다면 이에 대해서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예술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는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아주 큰 담론과 연결돼 있어서 그걸 다 설명드리기는 좀 힘들고 이제까지 예술 지원의 대부분의 모습은 협단체를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예술가 단체들한테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면 결국은 프로젝트는 예술가 개인의 인건비도 반영하지 못하는 방식이고 대표자들 인건비도 반영하지 못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먹고 사는 방식으로서의 프로젝트 지원은 없었죠. 그거는 이제 먹고 살려면은 그 지원금 중에서 일부를 자기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돌리거나 이런 방식이었어요. 그것이 이제 예술 지원의 모습이었다면 우리가 이제 경기도에서는 경기문화재단과 고민을 시작했는데 새로운 지사님이 오시면서 예술인 복지 관련된 고민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고민을 했고 그러면서 저희가 예술인 복지재단의 모습을 봤을 때는 저소득 예술인을 지원하는 방식이었어요. 저소득 예술인을 지원하는 방식이 경기도에 맞을 것이냐. 그러면 이제 예술인이 분류되는 것도 힘든데 그중에서 저소득인 예술인도 골라내야 되고 그걸 지원해야 되는 지금의
재난지원금 주는 논리하고 비슷한 이제 고민들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추상적이지만 자립 지원이라는 장려금 성격을 생각을 해냈어요. 또한 또 프로젝트로 지원해봤자 청년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을 하는 거에 비용 지원, 실비 지원 성격일 테니 좀 더 실질적으로 먹고 사는 거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장려금 성격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립지원금이라는 형태로 했고 예술인 자립지원금 그렇다고 해서 이제 창업과 뭐 사업체를 운영하고 만드는 비용만 지원하는 건 아니고 창제작이나 이런 부분 활동 영역을 대폭 늘려서 저희가 자립 활동을 설계하게 된 거죠. 계속 얘기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우선은 정리하고요. 네. 저 관련해서 하나만 이제 항상 이렇게 재단이나 비관에 계신 분들이 이런 자리에 오게 되면 약간 공청회 분위기가 항상 나서 저는 그런 게 아니고 좀 비판하거나 이제 문제점을 제기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저 자립준비금에 대한 기사를 2019년도에 저도 봤어요. 보고서는 경기도 되게 새롭고 참신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되게 긍정적인 인상을 많이 받았는데 2017년도에 그 서울시 사업으로서 그 서울 청년예술단 사업이 시행이 됐거든요. 그때 당시에 대상자가 예술인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술인 등록도 하기 어려운 예술가들을 그 사업을 통해서 이제 예술인 등록이라도 할 수 있게 그 기반이 되고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그 사업을 통해서 그런 등록 절차를 거칠 수 있게 위한 사업이었는데 공모 개시가 되고 하루인가 이틀 정도 만에 다시 내리고 대상자를 수정을 했어요. 그 과정은 이제 예술가들이 이 공모 대상의 폭을 더 넓혀야 된다라는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그래서 이게 반영이 됐습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게 어떤 기관이나 뭐 단체 공공이나 행정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 사업을 받고 있는 예술가들도 이 사업이 어떤 취지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어떤 게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 개선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자리들이 마련되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는 자리에 되게 반갑게 왔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듭니다. 또 하나는 코로나 지원 사업을 통해서 느끼는 약간 아쉬운 부분하고 불편한 지점인데 지원 사업을 받으려고 하는 예술가들의 심정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정말 자리기 어렵고 활동하기 힘드니까 받는 건데 그런데 이 선정을 통해서 떨어지게 되면 그에 대한 상실감의 박탈감은 배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고민인 거는 이제 미선정된 예술가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던가 그에 대한 뭐 후속 조치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그 다음에 성장함을 얘기하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들은 제가 잘 못 본 것 같아서 경기도에서도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주면 또 예술가들이 좀 더 뭐 신뢰를 하고 더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팀장님께서는 장려금이라는 단어를 쓰셨고, 서울시는 청년 수당, 그리고 뭐 예전부터 이제 성남시에서는 배당 여러 가지 용어로 말이 있는데 우리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업에서는 자립준비금이라는 이름으로 또 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자립이 그럼 도대체 뭔지 적어도 이 사업 안에서는 정리가 돼야지 이제 거기 지원하는 예술인들도 나는 뭐 이미 자립이 됐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자립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재상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예비 예술인들이 그 이상의 단계로 이제 나아가기 위한 그게 이제 자립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미 예술 활동 이미 충분히 뭐 예술인복지재단의 활동 증명이라든가 뭐 그런 이력은 충분히 있으시지만 사실 자립은 여전히 좀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주관적인 그런 말인 것도 같아요. 그래서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도 뭐 아직은 부족하겠지만 이런 자리를 계속 이제 좀 하고 또 실제 참여한 예술인들, 현장 예술인들도 같이 재단하고 또 얘기를 하면서 이 사업을 좀 맞춰나가다 보면은 그 자립이 뭔지 알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러면 예술인의 자립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어떤 키워드로 이 자리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에 앞서서 일단은 지금 예술인들 또 이제 아무래도 청년 예술인 사업이니까 청년 예술인들의 상황 어떤지 한번 얘기를 듣고 싶어요. 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고, 뭐 주변의 상황을 보니 어떻다, 뭐 다솜님도 포함해서 또는 이제 팀장님도 라떼는 어땠다, 뭐 이런 이야기 해주셔도 네,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분께서 먼저 네 팀장님께서 제가 순서가 다 돌고 올 줄 알고 잠깐 쉬고 있었는데요. 사실 청년 예술, 청년 문화는 사실 사회의 동력이죠. 그래서 지금의 저의 세대 그리고 지금의 집권자들의 세대, 그 계층의 세대들이 이제 가지고 있던 동력이 있었고요. 그러면 이 동력이 사회를 만들어 갈 거고 지금의 청년들의 동력이 앞으로 사회를 만들어 갈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술가들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 측면에 있어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예술을 만들어 나가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할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 같은 경우에 청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과정으로서 봐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자립준비금도 과정의 어떤 촉매 아니면 도움 이런 기능으로서의 그렇다면 이건 일시적인 사업이나 일시적인 이벤트로서 존재해서는 안 되고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고 존재하는 방식으로 저희는 이 장려금과 준비금을 세팅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경기도 내에는 조금 저희가 청년 예술인들의 규모를 정확히 지금 저희가 확인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작년하고 19년과 20년 올해의 확인한 거는 900여 명의 청년 예술인들이 저희한테 지원 신청을 하셨고 그 중에서 400분한테 이제 준비금을 드린 거예요. 이거는 평생 한 번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청년 이런 지금 상황, 그러니까 청년 예술인들이 존재하는 상황을 좀 확인하는 작업으로서 청년 예술 자립준비금이 이제 활용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그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 이외에 지금 청년 예술인들은 계속 만들어지고 성장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몇 명이 있는지 실태가 어떤지 그분들이 처한 상황이 어떤지를 계속 변하고 있는 생물 같은 형태여서 그분들이 예술인으로서 가는 관문의 어떤 정책적인 기제 장치로서 이것이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는 경기도 내 청년 예술인의 어떤 상태, 적어도 어떤 수적인 현황을 볼 만한 그런 연구라든가 뭐 그런 기회조차 없었다는 말씀일까요? 저희 사실 되게 창피한 얘기긴 하지만 그거는 경기도뿐만은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예술인 실태는 정확하게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뭐 문체부에서 하는 예술인 실태 조사가 있지만 그거는 이제 이렇게 코끼리가 뭐를 이렇게 만져보는 방식이 실태 조사는 그런 측면이 있고 현황 조사는 또 다른 거여서요. 그렇다고 보고 경기도도 그게 다르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현재 공연예술과 다원예술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같았을 경우에는 저희는 굉장히 소규모 단체입니다. 그럼 이런 소규모 단체는 아까 이제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프로젝트 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그 단체에
예술 작품에 대해서는 성장할 수 있지만 그 단체를 이끌어가는 사람 또는 물론 그 참여하는 예술인들은 거기에 이제 인건비를 받아갈 수 있고 다 책정이 되지만 보통은 이제 프로젝트 지원은 그걸 지원하는 지원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담당자는 그런 지원금을 받아갈 수 없는 형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 추세가 지금 뭐 시드머니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취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선정에 뭐 그런 뭐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느냐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너무 예술인들에게 좀 무게가 너무 큰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점도 물론 동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재단이나 이제 그런 곳에서는 정산을 조금 축소를 시켜주신다거나 그런 쪽에서는 또 무게가 좀 덜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자유롭게 뭐 인건비를 좀 설정할 수 있다거나 뭐 그런 점에서는 확실히 이런 지원 프로그램들이 나아지고 있지 않나 완화되고 그래서 그것을 또 수혜받은 사람이 저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런 지원 사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저 또한 이 자립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드머니가 사실 굉장히 적죠. 지금 그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커지면 어떨까. 이제 뭐 예를 들어 프로젝트 지원 사업은 뭐 2천만 원짜리도 있고 막 있는데 시드머니로 주는 거는 또 좀 한정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작은 단체의 예술인들은 충분히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떤 시드머니의 그 금액적인 요소에 있어서도 좀 뭔가 단계적인 성장이랄까요?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예술인의 뭐 연령 이런 문제도 말씀을 해주셨고 네, 일단은 이어서 강정환님도 한번 의견을 이게 장르마다 특성이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2020년 코로나19 이 상황을 맞이해서 특히 미술관 문 닫게 되면서 시각예술이나 이제 그 순수예술 작업을 했던 친구들은 용역으로 이제 미술관에 이제 전시를 하게 되면 그 외에 부가적인 용역으로 생계 활동을 하는 것이 되게 좀 일반적이었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들은 뭐 공모 사업을 되게 특별히 하지 않게 작업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전면 중단되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나라는 어떤 되게 본질적인 문제로 좀 다가오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거를 업으로서 예술가로서 생각했던 애들이 어떤 국가적인 어떤 이런 재난에 닥쳤을 때 바로 1순위로 되게 절단되는 건 예술이었고 그거 안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떤 업을 할 수 있는가? 나는 결국 좋아서 한 일인가? 뭐 이런 되게 문제까지 되니까 비단 지금 수많은 지원 사업이 쏟아지지만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프리랜서 지원금 사업을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것도 수익 구조가 있어야 프리랜서가 증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11월 달에 수익과 3월 달에 수익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둘 다 수익이 없는 경우면 그 지원을 못 받게 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체성 성격이 있는 지원에서는 그게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게 혼자 독립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그 친구들한테는 이것조차도 완전 사각지대로 내몰려진 상황이기에 그래서 최근에 사실 이런 정책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게 예전이었다면 고용노동법이나 지금 권리보장법에 관해서도 지금 거의 동료 예술가들도 좀 관심을 쏟아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시드머니나 뭐 지원 사업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내가 이 업으로서 내가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가. 근데 그게 당연히 뭐 기본권에 대한 이야기도 있겠지만 그 전에 예술인으로서 너는 어떤 대우와 어떤 지위를 얻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까지도 확산이 되는 것 같아서 아까 그 지원 사업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거에서 재단의 유연함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그러면서 예술인들이 어떻게 재단에 요청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까지도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느끼기로는 그동안에는 사실 뭔가 재단이든 어떤 뭐 한국예술위원회든 이런 지원 기관에 있어서 현장의 예술인들이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상당히 부족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은 다솜님하고 저희는 이제 현장의 예술인으로서 이런 자리를 기획을 한 거고, 이렇게 뭔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약간은 또 뭔가 재단과 이렇게 함께 협업을 해서 또 지원도 받아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지 않는 이상 저희가 스스로 의견을 낼 그 창구가 일단 그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좀 뭔가 순환적인 의견을 교환할 그럴 기회가 그동안은 없었는데, 네, 말씀해주신 대로 요즘에 거버넌스가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또 그 거버넌스가 반드시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또 아니겠지만, 일단은 그런 창구가 좀 생겨나고 있다는 것도 저도 어떤 다솜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지원 사업이 좀 긍정적으로 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좋은 현황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좀 개인적인 이야기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좀 덧붙여서, 그러면 나는 지금 예술인으로서 이런데, 그러면 어떤 상황으로 이제 뭔가 반전이 되든 좀 상황이 나아져야 적어도 나는 자립했어, 이런 느낌, 적어도 느낌이 좀 드실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자립했다고 혹시 생각하세요? 이렇게 질문하면은 자립을 어떻게 해? 그러면 제가 자립했다는 잠깐만, 팀장님 혹시 자립하셨나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시네요. 그렇죠. 이제 이런 반응이 아주 당연한 반응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추상적이고 그런 단어를 떠올리고 현실을 보면은 막막하고, 이게 이제 지금 현실이어서 저희가 생각하는, 우선 이제 예술가 본인들이 느끼시는 여건에서의 개념보다는 좀 더 추상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게 얘기를 풀어나가기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자립이라고 봤을 때는 이제 조금 이제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예술가의 상태는 어떨까? 우리 지금 2020년 대한민국에서 예술가의 상태는 어떨까? 시장에서 질이 멸하고 있고, 공공의 그 사업들은 방향을 잃었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술가가 예술로 먹고 살 수 있는 이상적인 사회는 뭘로 가능할 것인가, 이런 이제 추상적인 얘기를 한다면, 저는 이제 그냥 정리를 한 것이, 우리는 그러면 예술이 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동의를 한다면 정부의 지원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확장돼야 되고, 그것이 예술가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시장도 활성화돼야 되고,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자립을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립 지원 방식에는 시장의 육성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공공 지원의 확대도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예술가의 입장에서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시장 육성 정책은 예술이 직업으로도 인정되지 않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그러니까 일부의 서비스업에서 굳이 찾아야지 예술가를 이제 직업 분류로 들어갈 수 있는 지금의 구조에서는 좀 유연한 문제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우선은 그런 면에서 고용노동법은 아주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런 면에서 직업 분류로서 인정하겠다라는 강한 정책적인 신호고, 이 부분은 예술가와 예술지원기가 모두 준비를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부분들이 시장과 이 공공 영역의 그 부분들이 같이 병행해 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대한민국의 예술지원기관들 같은 경우 시장 육성 정책이 너무 소홀하다. 그러니까 개인의 몫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술가 개인의 몫이어서 상업적으로 비즈니스 마인드 뛰어난 사람들은 적응하고, 아니면 팡팡 깨져나가는 게 이제 시장이라면, 정부는 왜 저거를 방치할까? 시장과 산업이 육성돼야지 직업으로 자리 잡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자립 지원에 있어서는 이제 좀 추상적이고 현실과 괴리되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두 가지의 날개, 시장과 산업, 그리고 공공 지원을 통해서 이제 예술이
그 이상적인 사회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추상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예시도 저희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시장성과 또 공공기관의 지원이 합쳐져서 뭐 혹시 그 자립에 좋은 예시가 있다면 혹시 뭐 두 분께서 제가 고민했던 거는 자립을 했다 안 했다 그런 상태 때문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어디로부터의 자립인가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어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상적이라고 했지만 되게 중요한 철학적이고 가치적인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짚고 꼭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한국 사회라든가 또 좁혀나가면 광역단위 경기도가 예술인이나 청년예술인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상황인 거죠. 근데 그에 따라서 이제 자립이라는 개념도 아까 산업 중심으로 말씀하셨지만 그 이외에 더 넓은 범위의 예술인 자립을 또 상상하고 계실 거라는 추측도 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지금 드는 게 상당히 어렵는데, 근데 저는 오히려 실제로 경기도에서 이번에 지원 사업도 받으셨고 또 실제로 활동하고 계신 오히려 두 분이 지금 자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랑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더 어떨까 싶긴 하거든요. 저는 뭐 예술로서 자립을 했다라고 보기는 뭐 저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자립을 해나가는 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원래 이제 물론 예술 쪽에 있지만 직업이 좀 따로 있고 그리고 이제 예술을 같이 그러니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이제 이상으로는 이제 점점 예술로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전업 예술인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통 저와 같다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런 자립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공공 지원이라든지 산업 시장에 어떻게 뛰어드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도 아직 자립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참 어려울 것 같네요. 네, 정우님은 어떠실까요? 네, 저희한테 질문 주셨는데 글쎄 예술인도 프리랜서잖아요. 일이 들어오면은 프리랜서라는 어떤 직업이 있는 건데 일이 없을 때는 또 그게 뭔가 싶어요. 그래서 일단 예술인 프리랜서에게 자립을 이야기하는 게 정말 일단은 난감한 상황인 것 같고, 그래도 개인적으로 나는 어떤 내가 생각했던 성취에 도달했어 이러면은 자립인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이제 도달가고 있는 중인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개인적이고 좀 추상적인 이 개념을 사업명에 이렇게 사용한 이상 적어도 사업에서는 어떤 게 자립이다 이거가 좀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한번 그냥 개인적인 이런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해보고 싶었던 게 있고요. 그리고 아까 초반에 이제 뭐 심의평 이야기도 나오고 이제 심의 항목에 대한 말씀도 제가 좀 언급을 드리고 미리 사실 자료도 공유를 드렸는데, 뭐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예술 사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가, 뭐 자립 활동의 긍정적 영향력, 파급 효과, 또 이 자립 준비금을 통해서 사업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사업 목적이 자립인지 뭐 또 다른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고, 그리고 기본소득이라고 하면은 국민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 소득을 지급받는 건데, 청년 예술인 자립준비금이라고 한다면 자립을 해야 그 사업 그 준비금을 유용하게 썼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오해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제가 뭐 그래도 이렇게 파악한 뭔가 자료라든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런 자료라든가 뭐 이런 조사를 통해서는 사실 여기까지밖에 유추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야기를 해봅니다. 네, 또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분. 개인적으로 전 팀장님 말씀 되게 공감하고요. 저는 이렇게 자립이라는 말에서 그 가치가 너무 되게 혼자 우뚝히 서 있는 느낌이라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뭐 인간 사회 안에서 홀로 우뚝히 서 있겠어요. 서로가 상생하는 거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뭐 전업예술인, 생활예술인 관련해서도 굉장히 논의가 있는데 저는 근데 지금 오늘을 되게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2020을 해서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더 이상 안정적이지 않은 이 시대 안에서 어떤 게 자립이고 어떤 게 안정이고 어떤 게 보편인가가 다시 논의돼야 될 지점이기 때문에 예술가에게 자립을 되게 요청하는 것보다는 약간 이거는 여러 가지 산업과 정책과 모두 문화가 다시 논의돼야 되는 지점이 있어서 저는 이런 고민들이 어떻게 보면 사업에 더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 뭐 자립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지금 현 사회에서 모두가 안정적일 수가 있는가에서 만약에 이 경기도에서 그런 질문을 다시 경기도 예술가에게 던진다면 또 다른 논의가 촉발될 거라 생각하고 이제 자립에 대한 상도 되게 같이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단편적인 서류의 안에서는 창업 지원의 그 오해로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인데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저는 한 사람의 행정가의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행정이 뭐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그 행정이 가지고 의지가 어떻게 다시 그 예술가와 만나느냐는 그 방법이 생기는 거니까 2019년에 했던 2020년에 2021년에 해왔다고 방식을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립을 다시 물어보고 같이 한번 만들어가는 그랬으면 또 다른 상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근데 이게 예술가 아까 정은 씨도 말씀하신 거지만 어떤 예술가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시점이나 상황에 따라서 예술가가 자립을 했다가 안 했다가 안 했다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립을 했다, 뭐 지속성을 갖고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게 적절한가 예술인한테? 그래서 이제 예술인의 특징을 오히려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그리고 이게 사업명에서 자립이 들어갔다고 했지만 그 뒤에 저는 준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립할 수 있는 준비 혹은 자립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혹시 작년에도 이런 형태로 뭐 공론장이나 라운드 테이블 같은 그건 아니었네. 네, 그래서 이번에가 되게 기회가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아까 정환 씨도 얘기했지만 같이 얘기 나눌 수 있는 자리가 계속 많아지면 뭐 이제 경기도 예술인들이 상상하는 그리고 재단에서 상상하는 그런 예술인의 어떤 상이라던가 혹은 자립이라던가 뭐 이런 협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또 이런 자리에 대한 어떤 필요성과 더불어서 200명 그리고 이제 작년에 200명, 올해 200명, 총 400명의 어떤 데이터가 쌓이기도 했잖아요. 저는 뭐 요즘에 재난소득 때문에도 더 기본소득에 대한 어떤 논쟁 뭐 이런 게 활발해졌는데 그러면 이게 좀 예술인 현장에 적용됐을 때의 실험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 자립준비금 사업에 대해서도 이 대상군이 있으므로 한번 뭐 여러 조사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내년 사업에 대한 구상이라든가 뭐 있으신가요, 팀장님? 저는 이제 사업 설명만 하고 이제 그 얘기는 많이 안 하는 줄 알았는데 거의 다 제가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 바람직한 것 같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저는 되게 그 부분을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정책이 실험으로 나오고 실험으로 끝나는 거에 대해서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여서 저희가 이것이 이제 몇 년에 걸친 실험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예술행정의 자세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다양한 이제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시도들을 하고 있고 그것 중에 하나가 이 청년의 집이기도 하고 시가기도 한 페스티벌이기도 한 이 청년관 사업이 그 산 증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장려금 주고 알아서 해보세요. 이런 자세라면은 그 준비금은 의미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분들과 같이 뭔가를 모색하는 자리를 계속 만들어 갈 거고 사업을 해 간다는 것이 이제 저희한테 이제 의미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데이터만 축적하고 그것이 어떤 가치를 있느냐뿐만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움직여갈 수 있을 건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그것이 올해는 이제 지금 청년관 하나로 추진 체계와 주체들이 이렇게 묶이는 작업을 좀 했다면 앞으로는
다양한 이제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 이게 창업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것이 협동조합이 되던 사업체가 되던 아니면 기획 그룹이 되던 아티스트가 되던 이분들이 만들어지고 이분들이 가야 될 방향에서 아까 제가 고용보험이 아주 중요한 우리 정책적인 예술인을 특정해서 고용보험이 나온 것은 예술인 기본소득이 아까 중요한 실험이라고 했지만 약간 허망한 실험일 수 있다면 예술인 고용보험은 아주 우리한테 중요한 정책적인 전환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이 지금 올해까지 400명, 내년에는 600명이 되겠죠. 이분들과 그다음에 자립지원의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협동조합이든 사업체 결성 지원 개념의 그 프로젝트형을 좀 고민은 하고 있어요. 이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도와 협의해서 조금 방법을 찾는다면 모델,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제 준비금으로 장려금을 지원했다면 그분들이 고민을 했을 거고, 그분들이 만드는 협동조합도 있을 거고, 사업체도 있을 거고, 그것이 지역에서 장르나 분야에서 활동하는 그런 형태가 있다면 그것들이 좀 앞으로 나갈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실태에 그러니까 발전된 모습, 스텝을 나간 거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또 그러면서도 아까 정환님이 뭔가 장르의 편차를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어떤 협동조합이라든지 단체의 또 사업자라든가 이런 쪽으로 예술 활동이 아닌 분들은 다시 또 사각지대로 이 지원금 이후에 그 단계를 모색할 수 없을지도 몰라서 그런 것도 염두하면서 또 다른 어떤 길을 또 제시를 해주신다면 또 좋을 것 같네요. 누군가가 하라는 것보다도 우리 함께 뭔가 그런 예시를 한번 만들어가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또 심의평을 보셨는데 좀 부정적인 것도 느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볼 때도 조금 그런 점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사업을 참여하고 그러면서 이제 직접 면접도 하고 그러면서 일단은 제가 볼 때 심의위원간에도 심의평을 읽어보면은 좀 편차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예술인 자립이라는 것이 추상적이다 보니까 심의위원별로 그 자립도 이 심사 기준을 해석하는 게 좀 아무래도 다른 게 그 워딩에서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일단 조금 예시로서 읽어본다면 이런 문구도 있었는데, 이거는 2019년도 시각 분야 심의 총평이고요. 아무래도 저도 이제 시각예술 쪽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자세히 봤던 것 같고, 또 이때 제일 길기도 했어요. 이 사업의 초점은 예술 지원이 아니라 예술가의 경제적 자립이다라고 이제 심의위원이 해석을 한 거고, 또 얼마나 성실하게 고민했는지, 여기에 대한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지속 가능한지 등에 따라서 채점을 했다. 또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 이 사업의 성격은 청년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로부터 시작했고 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과 가장 유사하다고 들었다. 아마도 그 준비금, 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 그 사업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또 흥미로웠던 것은 경기도 내 청년 모두를 포함시킬 수 없고 예술계 구성원 모두를 포함시킬 수 없다면 현실적인 면에서 가장 지원이 시급한 계층이 누구일지 사업을 만드는 주체가 숙고했으면 좋겠다. 미술사에서 청년은 역권력으로 언제나 잘 팔리는 상품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해서 저는 이 부분이 약간 흥미로웠던 게, 이 청년 예술인 대상의 그 사업을 심의하셨던 분이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시고 오히려 다른 어떤 세대 중장년 예술가가 조금 더 사각지대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부분은 또 재단의 어떤 제안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또 충분히 또 논쟁적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아님 한번 읽으시고 생각해 주신 게 있었나요? 아까 그 사각지대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저도 이 질문이 좀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아까 이제 팀장님께서 이제 자립 지원의 모습을 결성 지원이나 프로젝트 단위나 협동조합에 대한 모습으로도 확대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순수예술, 실용예술하는 그 사람이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또 들면서 이 심의평에 대한 이 태도, 이런 온도와 이렇게 다 연결되는데 저는 그냥 재단이 이 기준을 잡았을 때 자립을 요구하는 것보다 너가 하는 작업이 이 경기도에서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될 것 같아? 라는 어떤 질문이 그리고 지금 너의 지금 상태가 지금 현재 지금 이 시대와 어떤 식으로 맞닿아 있을 것 같아? 이게 너가 어떤 고민으로서 다시 사회적 가치를 전하고 싶어라고 역으로 물어본다면 그거를 같이 재단과 그 한 개인의 예술가가 또 다른 어떤 이제 지역에서 다시 환원할 가치가 생성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심의평에서 느껴지는 게 항상 그 가치 기준에서 따라야 되고 항상 성실함이 어떻게 눈으로 보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눈으로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항상 청년은 그런 자본의 가치로 연계되어 왔기 때문에 생산해야 되고라는 좀 사실 근대적인 어떤 이야기 안에서 자꾸 출발하게 되면 심사위원에 대한 심의에 대한 또 이분들도 잘 몰랐던 거죠. 재단에서 어떤 구체적인 아이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냥 재단에서도 우리가 예술가를 바라보고 싶고 이야기 나누고 싶은 이런 거야. 너의 가치가 이 지역에서 얼마나 중요한데 그럼 가치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볼래라고 물어봤다면 또 다른 어떤 에너지로서 되지 않았을까. 근데 저도 이 2019년 심의평이 좀 인상이 남더라고요. 되게 구체적인 어떤 기준에서 눈으로 보여지지도 않는 그 가치를 되게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알고 계실까라고 했지만 그게 이 사업 계보로서만 접근하는 게 아쉬웠다는 게 그래서 뭔가 제가 만약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라면 어떤 지역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싶은데 이걸 재단이랑 되게 얘기하고 싶다 뭐 노인에 대한 이야기, 노인의 어떤 구제사를 같이 하고 싶은데 이걸 어떤 증명의 기준이 아니라 같이 환원의 기준으로 얘기할 수 있는 소통 창구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거 있었어요. 네, 재상님도. 그건 다른 지원 사업에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립준비금이라는 지원 사업이 나왔을 때 체계라던가 의도와 목적 같은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분명 있고 그에 맞게 심사도 했을 텐데 이제 문제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심사위원이 이 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에 따라서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되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뭐 의도한 바와 항상 다르게 해석되거나 혹은 의도가 제대로 다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해도 발생을 하는 것 같아서 이런 괴리를 어떻게 좀 좁힐 수 있을까 항상 고민이고 그 다음에 아까 중견 예술가? 중장년 예술가 그것도 청년예술이라는 이름을 달고 지원사업이라는 정책이 나왔을 때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저는 이제 앞에 청년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걸 좀 반대하는 편이긴 해요. 그 앞에 붙임으로 인해서 세대 간의 갈등이라던가 이게 청년 예술인 안에서도 양극화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 단어를 계속 가져가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좀 질문이 있고 그 심의평을 쓰신 분에 어느 정도 동의해요. 저는 이제 40이 넘어가면 이제 청년도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도 상당히 한정되고 그리고 40이 넘었다고 해서 이제 기성예술가의 성공한 예술가라고 불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면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예술 지원 사업에 자기는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렇게 봤을 때 40이 넘어가서 혹은 50이 넘어가서도 예술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계속 얘기하는 사각지대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라던가 정책은 또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에 질문 중에 이게 청년예술인 실태 이렇게 나왔는데 전 청년예술인보다는 경기도에 있는 예술인 실태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 관점에서 아까도 치상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방향성이나 정책 기조를 계속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네, 또 그 아래서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이나 정책의 방향을 설계하는 것 그리고 예술인들과 그 과정에서 계속 소통하는 것 이런 과정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하나만 더 연속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예술 사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이제 그 심의 항목에서
보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제 서울청년예술인회의에서 저번에 만남을 가지면서 어떤 예술인 분들이 얘기하신 게 이 표현을 쓰신 건 아니지만 현장에 존재하는 말이죠. 관노비라든지 네, 지원 사업을 받으면서 뭔가 수혜받는다. 좀 뭔가 세금을 내가 괜히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기관에서는 좀 더 공공적이고 또 더 나아가서 기관과의 협력 사업으로 발전할 가능성까지도 이렇게 심의해서 또 보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네, 본인의 생각일 수도 있고 들리는 이야기. 들리는 얘기인데 저는 재단도 예술계 주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파트너이고 동반자, 협력자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어서 이게 내가 수혜를 받았다라기보다 아까 정화 씨도 얘기한 것처럼 그 지역에서 재단과 함께 어떤 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을까? 근데 그 전제 조건은 이제 그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어야 되는 환경이나 조건이 조성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근데 그런 그 외부 환경적인 부분을 재단이 서포트를 해주고 이제 좀 예술가들이 그 지역에서 마음껏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준다면 그 협력 관계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예술 활동 자체가 공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공성이라는 걸 좀 시민성이라는 걸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술 활동 자체가 국가에서 필요한 그리고 나한테 필요한 우리한테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공공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응당한 지원이 있어야 되고 또 예술가들도 그냥 단순히 수혜받는다가 아니라 내가 할 일을 하면서 당연히 받는 거다라는 그런 태도적인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네요. 정화님도 저도 아까 그 얘기했던 것도 소통 첨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걸 자립 지원이나 작품 지원이나 분리해서 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본질은 작업 활동하면서 내가 경제적인 활동까지를 영위하는 것까지 목표라면 그 단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협력 사업으로 발전한 가능성을 예술가한테 요청하는 게 아니라 재단에서의 태도와 되게 신뢰관계가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까 내년도 사업도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을 이제 재단에서 A부터 Z까지 설계하는 것보다는 그 설계 단위를 어떤 식으로 예술가들이 들어와서 같이 논의하냐면 사실 이런 협력 가능성이 그때부터 출발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단위체, 그냥 어떤 협력체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그게 사실 거버넌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두 분이서 하고 계시는 이 자리도 거버넌스의 한 자리이기도 때인 것 같아서 그렇게 예술가들에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면은 그 역할이 생기고 내가 단순히 어떤 공공기금을 써서 수혜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식으로 같이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적 가치구나라고 연결이 될 것 같고 왜냐면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예술 가치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그 합의는 거시적인 정책에서 만들어지기 이전에 저희 현장과 재단과 예술 주체들이 만들어가야 된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까도 재단과도 동일한 의견입니다. 네. 사실 저도 뭔가 딱 찬반 이런 답을 가지고 질문드린 건 아니었는데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제가 첨언하고 제가 그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고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공공예술 그러니까 지자체와의 협력 사업 부분을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예술 지원과는 다른 영역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초지자체나 광역지자체나 중앙정부나 저희는 예술 소비, 예술 프로젝트의 주체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과 산업 그리고 공공이라고 하면은 지원 주체로서의 그 정부라는 측면이 있고 소비 주체로서의 정부라는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예술가와 정부한테는 지원하는 대상이라는 측면으로만 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들이 소비하고 있는 거를 지원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국에 221개의 지자체에 공공미술을 하겠다라는 발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지원과 소비가 혼재된 거예요, 정책적으로. 그러면 이것들이 평소에 기획되고 준비되지 않으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소비 방식이 이렇게 소비되는 건 아주 나쁜 거예요. 왜냐면 발전도 안 하고 한 번 하고 몇 년씩 쉬어. 10년간은 쉴 거야. 그렇잖아요. 공공미술, 그러니까 이건 비판적인 입장이 아니라 이제 이런 내용이 혼재되면 정부가 예술을 소비할 수 있어. 왜냐면 공공재 성격으로서 소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과 지원하는 거야. 이것이 섞여버리면 지금 그 대표적인 사업이 이제 이번에 추경 사업에 나오는 각 지자체마다의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사업씩 뿌리는 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우리 예술가들도 지자체 정부 소비에 대응을 해주고 기획해주고 준비하는 과정이 쉽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내용적으로 채워가고 있다면 이 부분이 훨씬 더 원활하고 가치 있고 일상적으로 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자립 지원의 한 측, 그러면 정부의 지원과 소비라는 개념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저희는 이제 그 내용이 넣었다 이렇게 설명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이거 서류에서 안 나타나서 너무 아쉽네요.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너무 좋은 얘기니까 어떻게 두 가지로 혼재됐을까요? 근데 저 하나만 짧게만 할게요. 근데 그 자립준비금이 그런 성격까지 갖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립준비금은 말 그대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금액으로서만 한정해서 지원을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공공성이나 공공예술과 관련된 건 또 다른 그런 지원 사업에서 펼쳐나가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아시지만 저희가 자립지원 사업의 또 하나가 공공예술 사업이 지원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네. 되게 좋은 가치들이 많이 포함된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동시에 또 논쟁적이고, 사실 또 재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한 사업의 모든 것을 또 담기는 어려우니까 유사한 이제 다른 사업이든 아예 뭐 또 경기도 내에서 할 수 없다면, 이 재단 내에서 할 수 없다면 다른 기관에서도 할 수 있고, 단지 현장 예술인과 그게 이제 좀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걸 소비와 뭐 공급이라고 표현하신다면 그게 잘 순환되도록 또 이런 저희와 같은 거버넌스 활동이 잘 되면은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렇게 뭐 이런 자리를 기획할 거라고 작년에 생각을 하고 이 사업에 참여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도 평소에 관심 갖고 있던 어떤 이슈와 맞물리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재단의 뭔가 회의에도 좀 참석을 하고 하면서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은데요. 저도 약간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이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한다면, 저는 이제 저도 뭐 겸업 예술인으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프리랜서지만 뭐 올 초까지 그 서울시 청년수당을 그 담당하는 매니저로 일을 하면서 이제 청년 정책을 좀 더 관심 깊게 보게 됐는데요. 거기에서 좀 사업을 긍정적으로 보는 뭐 이야기라고 한다면, 기존의 청년들이 어떤 국가와 좀 소통할 기회가 잘 없었다는 거죠. 뭔가 주민센터에 가서 뭘 발급받거나 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 국가라는 게 정부라는 게 좀 추상적인, 그리고 세금을 단순히 뭐 걷어가는 뭐 이런 기관으로 그러니까 내 일상생활에서 좀 이렇게 교류한다는 그런 느낌이 없이 있었다면, 청년 수당으로 하여금 뭐 정부의 정책에 내가 참여자니까 관심 갖게 되고, 뭐 작게는 그 사업에 대한 좀 클레임일 수도 있지만 이제 나아가서 뭐 청년의회라든지 좀 활동을 더 하게도 되고, 그래서 저도 이제 경기도에 이렇게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을 통해서 여기 심의 항목에 있는 뭐 사업 목적을 달성했거나 제가 성장을 큰 폭으로 했거나 또는 뭐 협력예술 사업으로 발전을 했는가는 저도 아직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경기문화재단의 권신 팀장님과도 교류를 하면서 이렇게 경기문화재단에서 이렇게 또 다른 예술인들과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계기가 된 게 이 사업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물론 거버넌스도 중요하지만 사업 참여를 통해서 단순히 내가 사업에 뭔가 관노비처럼 수혜자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좀 의견을
지자체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하나 생겼다 이렇게 보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오늘 이제 저희가 계획한 시간이 이제 다 되어서 이쯤에서 이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논의가 물론 이제 필요한 사항인 것 같고, 그래도 오늘 재단 팀장님이랑 강정환님, 김재상님까지 현장 예술인을 패널로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어서 아주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같이 인사를 하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